온갖 손을 다해 억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올려쳐도 이거는 진짜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안 돼. 저 앞에 건물들이 지금 봐도 얼마나 멋있고 세련됐는데. 어떤 주거단지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상권의 중심에 있는 초역세권이거나 도시의 혼잡으로부터 차단된 프라이빗함을 제공한다거나 이름을 아주 길고 골저스하게 만든다거나 단지의 미관을 위해 택배차의 지상 진입,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거나 이건 아닌데? 복잡하다. 그냥 이름 있는 대형 건설사가 만들자. 이것도 아닌가?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 누구라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동네라고 생각들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 물론 말이야 쉽지만 가장 어려운, 사실상 뜬구름 잡는 소리에 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최고의 건축가들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 후쿠오카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인간 군상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성을 두루두루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한 각자의 답을 들고 왔는데요. 그곳은 바로 훗날 일본의 7번째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되는 이소자키 아라타가 계획한 넥서스 월드 하우징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목적지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소자키 아라타에 대해 잠깐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메타볼리즘 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한 2세대 건축가입니다. 메타볼리즘이란 1960년대 일본에서 시작된 건축물의 생물학적 성장을 주장하는 건축 운동인데요. 마치 생물이 자라듯 건물과 도시를 유기적으로 확장시키겠다는 당시 젊은 건축가들의 아주 야심찬 운동이었죠. 전후 경제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그로 인한 도시의 팽창과 괴를 같이하며 당시 세계적으로 굉장한 주목을 받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당시는 자산 가치가 폭등한 덕분에 먹고 사는 현실적인 걱정은 끝났으니 이상적인 주거를 실현하기 위해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일본 전역이 고민하고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후쿠오카시에서 계획과 감독을 맡긴 건축가가 바로 이소자키 아라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계획을 혼자서 하기에는 당연히 어렵겠죠. 특히나 이소자키 아라타는 사람 보는 눈이 아주 탁월한 건축가였는데요. 후쿠오카에서도 그 안목을 10분 살려서 세계에서 6명의 건축가를 선정해 데려와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타파하는 주택을 디자인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를 갈무리해 프로젝트를 완성시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룰 넥서스 월드 하우징 프로젝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그 당시 굉장히 성공적이었으며 이들 중에서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무려 2명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이소자키 아라타보다 먼저 받아버리게 되죠. 이제부터 그들이 만들어낸 주택단지를 구경해 볼 텐데요. 어떤 곳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고 어떤 곳은 아예 출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동의 분량 조절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미 30년도 더 된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를 위한 정답이다 라기보다 건축가들의 이런 재미있는 시도들이 있었구나 정도로 보면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하는 곳은 미국의 건축가 스티븐 홀이 설계한 곳으로 그는 문학계로 비유하면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무라카미 하루키와 노벨 문학상처럼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아직도 프리츠커상 타이틀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이미 탑급으로 평가받는 건축가이기 때문이죠. 전반적인 형상은 여러 개의 동이 앞에 도로변을 따라 마치 도미노처럼 나열되어 있는 느낌이며 여기에는 총 28가구가 있으며 특이하게도 전부 서로 다른 평면을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방이 하나 더 있고 없고를 떠나 평면과 단면이 서로 얽혀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굉장히 특이하게 맞물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겉에서 봤을 때 노출 콘크리트의 줄눈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한정된 공간 속에서 레이아웃의 변주를 통해 가능한 입주자들 개개인의 다양한 거주 경험을 충족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A타입이 좋고 누군가는 B타입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타입들을 극단적으로 잘게 쪼갠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받고 나니 마음에 들지 않는 스타일이 걸리면 어쩌려고? 취향 강요 아니야? 싶은 생각도 잠시. 이곳 넥서스 프로젝트의 모든 세대는 후분양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입주자의 입맛에 맞게 골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의 대나무 물바지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형태의 배수로나 유리의 각도를 달리해 빛을 이리저리 반사시키는 중앙 현관 등이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 써서 디자인된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부 역시 다양한 거주 경험을 충족하기 위한 일관된 컨셉을 가져갔는데요.
일본의 전통 가옥에서 볼 수 있는 후스마라는 중문에서 착안하여 가벽을 이리저리 움직여 공간의 구조를 시시각각 바꿀 수 있는 당시로서는 꽤나 파격적인 시도를 선보였는데요. 자녀의 성장에서 독립까지 시간에 따라 사용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주택을 꿈꾼 것 같습니다. 이 동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는 모든 세대가 다르게 생겼다 보니 서로의 집을 궁금해했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지어진 건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입주자 커뮤니티가 생기며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와, 이런 거 요즘 자취남에서 자주 보던 건데 스티븐 홀이 이것까지 의도한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건축물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는 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스티븐 홀의 건물을 빠져나오면 바로 옆에 일순간 여기가 제주도였나 싶은 돌담 같은 외벽을 두른 건물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겐 리움미술관, 광교 갤러리아 설계로도 유명한 건축가 램코라스의 스튜디오 OMA에서 맡은 곳으로 매체에서 넥서스 월드를 소개할 때 특히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곳인데요. 그가 유명해지기 전 처음으로 설계한 주택 프로젝트로 도로를 사이에 끼고 두 개의 동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름이 각각 램동, 코라스동으로 나뉜 것도 재밌죠. 앞쪽의 도로변으로는 상가가 나 있고 뒤편으로 가면 입주자용 출입구가 나오는데요. 첫인상은 이거 개별 우편함인데 호수를 찾기가 힘들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킹받을 것 같다는 느낌? 농담이고요. 아무튼 연식이 좀 있다 보니 겉보기에는 그저 낡은 주택처럼 보이지만 이곳에는 놀라운 아이디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1층의 경우 마당이 딸린 세대별 현관이 나열되어 있는데 재미있게도 반투명 유리와 함께 생활감이 엿보이는 현관문 내부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24년 프리츠커상을 탄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이 집합주택에서 자주 선보이는 방식이기도 하죠. 아마 안쪽에 제대로 된 현관문으로서의 중문이 하나 더 있겠죠? 이를 통해 건물 안쪽의 자리에 있는 현관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듯한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부로부터 굉장히 폐쇄적인 배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깥에서 보면 진짜 성벽마냥 2층부터 내부를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창문만 뚫려있죠.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집처럼 보이지만 밑에서 올려다보면 이 벽이 2층 발코니의 앞부분을 감싸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안쪽에 건물에 진짜 벽이 자리하고 있고 벽과 벽 사이는 비어져 있어서 채광과 프라이버시를 둘 다 잡으려 한 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에 각 세대별로 독립된 안뜰과 함께 남향으로 뚫린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바로 뒤편에 이소자키 아라타가 설계한 두 개의 고층 맨션이 지어지고 램동과 코라스동은 그것의 시각적인 기단부로서 기능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남쪽으로는 개방적이지만 북쪽으로부터는 어떻게든 시야를 차단하려 한 듯한 생김새를 띠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버블로 인해 프로젝트가 축소되어서 그마저도 당초 계획보다 낮은 한 동만 지어졌다고 하네요. 독립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은 집이라서 망정이지 잘못 연계했으면 이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옆으로 넘어가면 정갈한 노출 콘크리트에 화사한 색이 입혀진 맨션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건축가 마크 맥이 설계한 동으로 과감한 색을 입혀서 그런지 일단 굉장히 눈에 띄죠. 여기도 앞서 나온 곳들과 마찬가지로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부터 주거 공간을 배치해놨는데요. 여기에서 특이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일본의 집합주택에서 2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보통 바깥으로 혹은 외벽에 붙어서 노출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방금 전 램코라스의 주택에서도 현관문이 안쪽에 있었다 뿐이지 현관문들이 있는 슬로프 자체는 어느 정도 외부를 향해 드러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건물의 두터운 벽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굉장히 낯설었고 심리적으로 저기서부터 안쪽이라고 생각되니까 섣불리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비상계단 역시 보통 훤히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일본에서 흔히 보던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죠. 앞서 두 건축가가 본인의 개성과 일본의 문화나 특징을 적절히 섞은 건축물을 보여줬다면 여기는 뭔가 일본이 아닌 듯한 대놓고 이국적으로 가겠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마크 맥의 건물을 지나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일한 일본 건축가 오사무 이시야마가 설계한 3개의 동이 나타나는데요. 그는 정사각형 형태의 건물에서 가능한 벗어나기 위해 건물을 둥글게 구부리거나 외벽의 각도를 사선으로 기울이는 등 당시로서 꽤 반항적인 시도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단순한 장식인가? 하는 생각도 잠시. 이 3동은 앞서 나온 곳들과 달리 별도의 단지로서 전용 출입문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이상은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성함이 좀 읽기 어렵습니다. 크리스티앙 드 포르장 파르크가 성을 설계한 동으로 그는 넥서스 프로젝트로부터 3년 뒤인 1994년에 프리츠커상을 받게 되는 건축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청담동에 하우스 오브 디오를 설계한 건축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세 동의 별도의 단지로 되어 있어서인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었는데요. 밖에서만 구경해보자면 타일을 잘라서 같이 굳혀놓은 콘크리트 외벽이 특이하죠. 뭔가 성벽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옆에 동그란 건물과 다리로 연결되는 것도 주택에서 이게 뭐지? 싶은 느낌도 있고 형태가 특이하다면 특이한데 들어가 볼 수도 없으니 용도가 선뜻 연상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성 같은 느낌이 나죠? 부동산 자료를 찾아보니 실제로 다리로 연결된 곳에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연회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맨션을 위한 일종의 커뮤니티 시설인 셈인데 뭔가 다분히 외국인이 생각해낸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와, 글쎄요. 제 식견이 얕아서 그런 건지 일반적인 아파트에 익숙한 한국인의 시선으로 봐서 그런 건진 몰라도 아니 이 정도로 실험적인 집을 냉큼 지어 올린다는 건 다른 건 모르겠고 새삼 버블의 대단함을 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포르장 파르크동 옆에 있는 건축가 오스카 투스케츠의 포스트 모더니즘스러운 건축물을 마지막으로 넥서스 월드의 초기 6동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후 인기를 얻은 이 6동의 주변으로 추가적으로 넥서스 브랜드의 맨션들이 많이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넥서스 월드 근처에는 이후 간척 사업으로 조성된 아일랜드 시티라는 신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은 후쿠오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초고층 타워 맨션들이 많은 걸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한 군데 더 둘러보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도 타다오와 동갑내기 일본의 거장 이토 토요가 2005년에 설계한 공원이자 식물원 그린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시티 계획의 핵심이자 가장 먼저 생긴 공원 시설로 아일랜드 시티 중앙공원의 서쪽 변을 따라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눈높이로 딱 봤을 때는 사실 제대로 된 형태를 파악하기가 힘든 곳인데요. 건물이 아니라 마치 언덕이 연속적으로 늘어서 있는 느낌이죠. 이는 모두 설계 당시 이토 토요가 의도한 것으로 식물원의 경사진 지붕이 그대로 지형이 됨과 동시에 공원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 당시는 한여름이라 그런지 산책로 사용을 막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올라가 볼 수는 없었지만 이 점에서는 후쿠오카 여행 1편에서 소개드렸던 공원이 그대로 건물을 타고 계단식 정원으로 확장되는 건물 아크로스 후쿠오카와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래에서 보면 전혀 티가 안 나지만 위에서 보면 이 경계를 허무는 컨셉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건물의 평면 역시 교묘하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엇갈려 있는 부분도 재미있죠. 지형의 틈새가 온갖 식물들이 들어차 있는 각 온실의 입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북쪽동은 공원과 마찬가지로 이용객들이 자유로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형의 위로 뚫린 넓은 채광창은 외부의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된다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외부와 내부의 연결을 추구하는 이토 토요다운 면모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토 토요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온실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너무 더워서 개인적으로 공간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고 싶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멋들어진 공원을 눈에 담는 걸로 만족해야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20세기의 건축가들이 후쿠오카에서 벌인 조별과제이자 미래도시를 위한 탐구 넥서스 월드 하우징 프로젝트를 구경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 넥서스 월드가 앞서 말한 메타볼리즘의 개념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소자키 아라타가 메타볼리즘을 한창 연구하던 당시의 결과물들처럼 매우 파격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기존의 관념을 타파하고 있는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으며 초기의 작품들이 동네 개발에 있어 큰 틀을 형성하고 그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도시의 진정한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먼저 구경했던 스티븐 홀과 램 코라스의 건물이 각자의 방식대로 공동체 의식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최근 공동체라는 단어로 굉장히 핫한 건축가가 또 야마모토 리켄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강남 그리고 판교에 그가 설계한 집합주택이 있죠. 다음번에는 바로 그가 감독한 도쿄에 있는 집합주택 단지를 구경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프로바스 엑스였습니다.